네, 눈물의 상봉 장면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산 상봉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산 상봉 이틀째, 만찬 도중에 쓰러진 상봉자가 있는가 하면 부부와 부모 상봉은 단 5가족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산 가족 문제의 시급성 진단을 해보고 또 해법은 없는지 오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눈물 훔치시는 장면이나 대화를 들어보면 저도 눈물이 나고 울컥하던데 뭐 사연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다 좀 드라마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우리 주변에 그 이산 가족의 아픔을 꾹 참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20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나 똑같은 눈물바다가 하나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총 그 이산 가족 상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이 세상을 떠나시고 현재 한 6만 7천 명 정도가 생존해 계신데 네. 이 6만 7천 명의 상봉 희망자 중에서 70세 이상, 그러니까 상봉 행사장에서도 약간의 건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령 인사들이 무려 80%에 상당해요. 네. 그리고 80세 이상이 40%.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고령인 상태에서 평생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만나는 사연마다 굉장히 아픈, 절절하죠. 정말 이렇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은 정말 이런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맺은 사람들이 또 네. 대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의 비인간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빨리 국내에 정말 제대로 더 알려져 가지고 네. 단순하게 김정은이를 인권 침해자로 형사재판소에 데리고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런 이산 가족의 한을 달래줄 수 있는 상시적인 제도 보완이 굉장히 시급하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 보완을 만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멘트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산 상봉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문제가 없어지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정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게 문제가, 우리는 이제 이산 가족 문제를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 이렇게 생사 이 아픔을 이게 나누는 네. 이런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북한은 이걸 정치적인 행사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례화라든가 또 이 서신교환, 또 화상상봉, 이 다양한 생사 확인, 많은 보완 조치를 제안을 수십 차례, 수십 년에 걸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북한이 하나도 안 받아주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제 지금 모두가 다 정말 심각하게 알지 않습니까? 네. 워낙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파견되는 의료진의 숫자와 장비도 배로 늘어나요. 예를 들어 전에는 의료진이 한 10여 명, 12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네. 무려 2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과거에는 3대 정도, 2세대, 이번에는 5대가 갔어요. 그러면 의료진과 의료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야 네. 아픔의 한을 좀 달래는데 그럼요. 이런 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떠나요. 네. 왜냐하면 70세 이상이 무려 80%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6만 명이 신청해 있는데 이 6만 명이 매년 400명씩 정례화 된다고 해도 통계 수치 계산을 의하면 네. 165년을 걸린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예. 이게 제대로 이런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상봉이 잘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낙관적인 희망 때문에 시간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는 고령화의 정도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시간도 해결될 수가 없다. 이제는 남북 당국자들이 네. 정말 이산 가족의 한을 잘 알아가지고, 특히 북한 당국이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절박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나신 분들이 좀 오래 많이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2시간 너무 짧잖아요. 이 시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제 만나신 분들은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가 만나자는 대로 안 만나게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 때문에 다른 아예 상봉 자체를 못하고 대기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시간을 좀 더 주고도 싶지만 나도 한번 만나고 싶자. 이런 또 욕망과 희망 때문에 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런 상봉의 제도와 정례화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다급해지고 지금은 이제 IT 시대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사이버 도발하는 데만 이렇게 IT 기술을 활용하지 말고 네. 이런 이런 IT 기술 이용해 가지고 화상 상봉 같은 것도 지금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화상 통화 외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할 때도 훨씬 나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런 IT 기술도 정말 인도적인 이런 성격의 남북 교류 사업에 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산 가족의 한을 이게 달래주는 보안 장치를 개발하는데 정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순순히 그냥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런 이산 가족 행사를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잘 사는 풍요로운 삶을 북한 사회에 전파해주는 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의식에 오염을 시켜주는 이렇게 이런 전염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그 황색 바람이 부는 거다. 이거 왜 그러냐? 북한 체제는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3대 유일 세습 체제고 김정은 우상화 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철저한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오면 북한 체제의 그 지탱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이런 제한을 갖고 생산적인 제한 갖고는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네. 그는 인권 측면에서의 대북 압박, 인권에는 단순하게 북한이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 주민과 이런 엘리트들을 갖다가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인권 탄압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산 가족의 아픔의 한을 제도화를 통해서 달래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이건 인권 침해 행위다. 예. 이런 시각에서 봐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빨리 북한 인권법도 제정해가지고 네. 북한의 개혁 개박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네, 네. 이런 이산 가족 할 때 북한이 정치적인 행사로 보지 않고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산 가족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개혁 개박의 바람도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도 해야죠. 대북 전단도 뿌려야 되고 확성기 방송도 해야 되고 네, 네. 이런 보완적인 압박 방안과 이런 정상적인 제도와 정례화라든가 이런 생사 확인 이런 그 소프트한 방법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북한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북한이 이산 상봉을 어떤 좀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북한의 감시가 심각합니까? 뭐 아무래도 티는 나겠죠. 입고 온 옷이나 가져온 물건이나 티는 날 텐데 감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산 가족 행사를 북한 측에서는 체제 동요를 자칫 잘못하면 체제 동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위험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특히 우리 취재진들이 또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100% 보장해 주잖아요.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의 언론은 북한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위험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체 네. 이런 그 점검할 때 네. 가장 그 엄격하게 하는 것이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심하게 합니다. 그거 못지않은 이런 신변 검색을 한다. 네. 이렇게.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에도 네. 그래서 USB가 몇 개나 갖고 오는지 이 카메라는 어떻게 생긴 카메라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철저하게 왜냐하면은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북한 체제 내부의 어떤 모순과 네. 좋지 않은 실상이 외부 세계에 역없이 드러나면 이것은 바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한다. 네. 체제 이반 현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가 떳떳하지 못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이번에 그 수행에 간 그 취재진들 특히 네. 취재진 또는 이 공식 수행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심지어는 카메라라든가 노트북을 뺏어 가지고 예. 아예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뺏어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이제 행사가 끝났을 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무슨 서약서 쓰게 한 다음에 현장에서 돌려주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빡빡하네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저는 상봉단에는 상봉요원 말고서도 네. 북한의 체제 그런 그 보위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안전부, 보위부라든가 예. 이런 각종 이런 정보기관 요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 위장을 해서 현장에 나오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언론인들은 네. 괜히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오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순수한 인도주의 측면의 성격의 남북 교류 사업으로 네. 자리 잡게 하는 데는 북한 측에서도 또 많은 그 반성이 또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런 걸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북한이 빡빡하게 굴기는 했지만 이산상봉 잘 진행되고 있고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산상봉이 잘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북관계 개선할 거야, 이 분위기 잘 이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진전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은요, 이 북한이 이런 이산가족 행사를 갖다가 자기네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즉 김정은의 리더십하에 이산가족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걸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또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어떤 국제사회 비판, 또 대내 불만 이런 거를 이산가족 행사를 잘 꾸며 나가는 것이 김정은과 이렇게 남한 정부 당국에 포용을 베푸는, 예.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베푸는, 시해하는 이런 행사의 성격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네. 북한 주민들한테 왜곡 선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북한의 공개 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국제사회에서도 이거 봐라. 우리 김정은 지도자가 이렇게 선심을 써가지고 네. 이게 남북 관계를 잘 이끌고 가고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있다. 이런 걸 선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이 장으로 네.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대내 선전에 다른 어느 행사보다도 지금 열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군요. 이 네. 이산가족 상봉 전날에 근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 뭐 김경희가 평양에 칩거하고 있다더라, 핵실험이 진행 중이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하필 그 시기에 이산 상봉 첫날에 이런 이야기를 꼭 공개했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우려의 시각이 일각에서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네. 북한이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 행사를 순수 인도주의적인 행사로 보지 않고 혹시나 체제 위험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고 또 자기네가 이산가족 행사를 체제의 우월적 요소를 대내외에 왜곡 선전하는 걸로 써왔기 때문에 이런 국정원이 정상적으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혹시 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식이 있는 건데 네, 네. 이제 김정은이는 이보다 더한 것도 지금 국제사회 비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제 이게 나의 한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원에 네. 이건 일정하고 네. 이산가족 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왔는데 네네.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핵 문제라든가 김경이라든가 이 황병서 측근들의 어떤 망명 사건 네. 이런 것은 북한 체제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 왔던 이미 북한 내부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국제사회에서도 그동안에 이런저런 보도와 루머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김정은한테는 크게 이렇게 자극적이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보고 내용을 또 한 가지 보면 김정은이 4년 차가 되면서 나 좀 힘들다. 아버지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 얘기잖아요. 이런 정보는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종의 이제 정보사항인데 네. 이 정보 활동은 뭐 쉽게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는 휴민트 정보 활동이 있고 예. 첨단 통신 장비를 위해서 이용해서 하는 활동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선진 정보기관들하고 협조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귀중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아주 그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이런 포괄적인 그래 쉽게 얘기해서 정보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정보 수집 기법을 다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네. 이 취득하는 정보고 저렇게 국정원이 국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보고의 그 틀 속에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 그는 김정은이가 직접 밝힌 네.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네.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지도자라는 것을 내면적으로는 좀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게 힘들다. 그리고 왜 힘든지 예. 자기가 포갑 정치를 하고 공포 정치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이지 네. 우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개혁 개방에 나오고 남북 당국 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국민을 북한 내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해소하고 빨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네. 이러면은 이미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핵을 포기하면 네.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빨리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길로 돌아올 때까지는 저렇게 어렵다는 것을 계속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이런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아주 신뢰성 있고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공개가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이 북한 정보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시가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맞아.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싶었던 거야. 국정원이. 이런 또 생각이 있어요.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 네.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동전의 양면과 칼날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동안 국내외 언론에서 북한 정권의 체제의 성격, 또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과 김정은 체제의 어떤 내구성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이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는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이 진면목을 이 판단하는데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는 성격이 더 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저렇게 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에 보고할 적에는요. 네. 원장이나 차장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그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판단하지만 네. 종합 검토를 여러 번 해가지고 예. 이 정도는 같은 내용이라도 여기까지는 공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 공개하기 때문에 정보 전문가들이 예. 적절수위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걸러져서 나온 내용이군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보위에는 여당 정보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정보위원도 있고 네. 여야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또 상반되는 그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북한 정보의 보안성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네. 보고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고한 내용은 적절하게 잘 보고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고한 걸 또 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야 간사가 있어가지고 네. 사전에 여야 간사가 심층 토의를 합니다.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보고받은 내용 중에 이런 2중, 3중의 여과 장치를 거친 다음에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네.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정원에서 얘기한 자료를 보면 요즘에 장마당도 많고 휴대전화 쓰는 사람도 많은데 엘리트들이 그렇게 탈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마당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적 요소가 개입된 그런 이제 시장 형태거든요. 네. 특히 이제 7.1 경제 개선 조치라고 해서 2001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김정일이가 이미 이제 이대로 북한식 계획 경제 체제는 북한 체제가 견디기 어렵다. 오히려 내부 붕괴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쟁 요소를 도입하게 되겠다. 네. 즉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한 게 7.1 경제 개선 조치거든요. 네. 여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10여 년간에 걸쳐서 오늘날 380개에 상당하는 장마당이 형성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격 자체도 북한 당국이 의도한 것도 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좀 조금이나마 좀 낫게 해주고 북한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하게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장마당 체제가 북한 사회에 안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80개에 상당하는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필품을 전달하는 주고받고하는 네. 그런 기능을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이런 사경제는 한 80%가 장마당에 의존할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핸드폰이 지금 한 370만 대에 상당하다고 하잖아요. 7, 80만 대. 꽤 많이 쓰네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북한의 소득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북한 주민이 지금 2,50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400만이라고 가정하면 6분의 1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의 핸드폰이 도입된 그 시기하고 이렇게 검토해 보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북한 체제 내부의 어떤
김정은 입장에서는 동요 요소인 것이고 예.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체제의 개혁과 개방에 이제 선도적인 효과를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이 이 북한 고위인사가 됐든 주민이 됐든 탈북 현상을 이제 촉발시키는 네. 이런 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산 상봉 이틀째를 맞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또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많은 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틀림없이 북한이 10세 행사 때 미사일을 쏘고 이산가족을 흔들어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 국제사회 압박과 중국의 설득 또 우리 정부 당국이 또 집요한 다양한 이런 물밑 노력에 의해서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제가 최소한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곧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네. 이런 데서 오는 대북 메시지를 볼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기대하는 메시지가 담겨올 경우 즉 5.24 제재 조치 해제라든가 예. 이런 금강산관 재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 남북 관계가 되면 이 순기능적인 8.25 합의에 의한 당국간 회담으로 쉽게 넘어갈 것이고 네. 그게 어려우면 이제 당국간 회담이 나와야 8.25 합의 조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거거든요. 네. 당국 회담의 개최 문제 들고 또 한 번 북한이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행보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